네, 고건호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 살펴주실 텐데요.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갖 이슈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고건호의 슬기로운 투자의 고건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주일 만에 또 찾아주셨고요. 너무나 반갑게 시청자분들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섹터와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으로 입은 상처를 그리고 저축으로 덮어보자. 그리고 저축을 해야 시드머니 마련하고 다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은행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식에 대한 상처를 또 저축으로 다시 만회해보자라는 이런 포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은행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은행 관련주들 하면요,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조금 많이 꼽고 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 좀 가져오셨는지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은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은행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이거는 지난번 이제 8월 25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재탕하는 슬라이드인데요. 한번 이제 은행주를 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은행의 수익성을 그리고 평가하는 기준이 순이자 마진, 민과 NIN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대출과 예금과 금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순이자 마진은 예대 마진과 이자 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그리고 조달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자산 총액을 나눠서 계산 산출을 하고 네. 순이자 마진은 기준금리 인하 종료 후 첫 인상까지 동결 구간에서 그 가장 크게 상승하지만 네. 기준금리 인상된 뒤에도 그 추가로 상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나와 있는 대로 흐름을 가지는데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그 시장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에 선행하고 그리고 대출 금리는 그 시장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에 후행한다. 그리고 순이자 마진은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예금 금리가 하락할 때 가장 크게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는 초입에는 이제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예금 금리는 반등적이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추가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후 예금 금리가 반등할 때 대출 금리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순이자 마진은 이제 유지되고 이런 경기 둔화로 이제 기준금리 하락 인하를 예상한 시점이 도래할 때가 계속돼요. 지난 8월 25일 우리 금융지주편에서 말한 대로 기준금리 상승을 현재 접어든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하가 될지 인상이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순이자 마진 상승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약간 복잡하지만 제가 또 다음 슬라이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은행의 상관관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또 은행업에 미치는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이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로세스를 약간 습득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와 은행업 지수 간의 상관관계 볼 거예요. 네. 금리가 이제 따라 상승한다고 하면 은행의 본업이 이자 수익에서 안정적 이제 이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도 비슷한 추세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은행주 주가 좀 잠깐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같이 반영된 걸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시작이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 차 이제 역전입니다. 보통 이제 맞습니다. 장기 금리가 네. 그 단기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죠. 그쵸. 나중에 주니까. 장기 금리는 경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에 따라 바뀐다고 볼 수 있다면 네. 이제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이제 난 기준금리 통화 정책에 따라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향후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이제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제 국내외적으로도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했다 그럴 수 있는데 단기 금리는 이제 중앙은행 통화 정책 그리고 따라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대출이나 예금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앙까지 갔죠. 여기서 결국에는 순이자 마진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원화에 해당되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만 반영한 것이 예대금리 차고 네. 여기에 더해서 외화 자금 및 유가증권에서 발생 이자 수익과 그 이자 비용을 반영한 것이 순이자 마진이에요. 어떤 순이자 마진 안에 예대금리차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로 이해하시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도 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이제 그래프를 보자면 그 이자 순수익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순이자 마진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간 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뭐 순이자 마진이 뭐 하락한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 국내 기준금리 인상격 반영이 시작하면 바로 이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다. 지금 아마 지금이 그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더 좀 말씀하시면 쉬지 않고 말하니까 힘드네요. 국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는 그 예대 마진에서 창출되는 이자 순수익이 네.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은행의 본업이니까 이게. 네. 근데 선그래프만 이제 보시면 2000대 이제 초반부터 이제 7년까지는 거의 하락 밑에 그 바닥을 깔고 있었는데 7년부터는 상승세를 접어들어서 이제 이후로도 70% 후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수익이 이자 순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다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금리에 따른 은행업 지수와 이 기준금리 파급 경로 등도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업들의 대출 수요도 조금 궁금한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뭐 금리가 오를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금리가 오르면 뭐 대출이 이제 뭐 줄어드는 거 아니냐 부담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 것도 다소 하락한 것도 있고 조금이지만 그리고 경기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선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그리고 미국의 빅스텝으로 인해서 뭐 이제 좀 국내 회사채 금리가 급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상당히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 효과 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2022년 상반기부터 기업들의 은행권 대출 수요가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 유지하는 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되어져 있는데요. 꾸준히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자 우리는 뭐 기업은 아니니까 뭐 기업들이 이거 안 보이지만 우리 개인들 볼 거 아닙니까? 개인 가장 많이 큰 게 네. 주택담보대출은 클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 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텐데, 네. 예.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DSR 강화 등 이제 규제로 인해서 올해 들어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끝을 했으니까 네네. 또 이자 부담도 되니까 뭐 네. 그래가지고 힘들 텐데 이제 이거는 잠깐 일시적으로 잠깐 볼 수 있겠고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이 2021년까지 계속 호조를 부렸잖아요. 뭘 하든 샀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향후 2, 3년간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올해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계속 이제 나온 걸 보면 분양 물량이 나온 걸 보면 이제 주택 담보 시장 성장이 실수요자 실제 이걸로 갭 투자라기보다는 실수요자 이제 중심의 성장을 할 것을 예상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출금의 이제 그 절대 규모 원화 대출 규모는 뭐 증가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교보증권의 향후 한 4.5%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고무적으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보다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조한 기업들의 이 대출 수요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여기에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자금 대출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출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지금 오늘 좀 짚어주시고 있는 은행업계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대출이 늘어났다 하면 네. 자 많이 대출하셨어요. 아주 회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회수로 잘 될까 이게 과연 이제 문제일 텐데. 그러네요. 예. 저 흔히 말해서 돈을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사는 개인도 그런데 은행도 안 그러겠냐 오. 싶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둔해라든지 이제 침체 속에 은행에서 가장 고려되는 것이 대손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향후 이제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그리고 유동수 축소에 따른 이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네.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전 지구적 금융적 조치 등으로 인해서 그 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앞으로 또 이제 팬데믹 이후도 최근에 무슨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켄차로스 다시 이제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제2회. 네. 예, 그래서 코로나도 안 떠날 것 같아요 이발에서 당분간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은행 이제 계속 이제 뭐 대출을 해줘야거나 이자를 뭐 유예 주거나 대출 유예 주거나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를 일단 봅시다. 일단 보자면 이제 국내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또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담보 비중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어요. 보면 2001년도나 2005년도 담보 비중을 계속적으로 회색이 신용이고 뭐 파란색이 이제 담보 보증인데 꾸준히 보자면 61.5에서 좀 꾸준히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담보를 많이 이제 잡았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이제 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실학대 영향은 다소 이제 지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전에 이제 대손 충납금 적립 비율 아마 손실을 예상해서 이제 적립을 해놓은 건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8월 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제 부실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을 계속 해왔습니다. 전 금융기관이. 특히 우리금융도 그렇고 이렇게 대응력이 높여왔기 때문에 근데 이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말에 이제 112.1% 정도에서 2020년 말에 138.3 그리고 2020년 말에는 192.7%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이 상당히 이제 못 받을 걸 감안하고 나서 그렇죠. 많이 적립을 해놨다고 이제 충당을 해놨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뭐 그동안 또 이제 대충 뭐 또 여기서 안 나와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이 계속 이제 또 다시 전환 대출이라든지 뭐 네. 그런 경우 다시 이제 MBS 뭐 국가에서 내놓을 겁니다. 내놓는다 해도 전보다는 강화된 기준으로 심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DSR 기준으로 봐더라도 네.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이제 대출을 줬기 때문에 당분간 걔네들이 어려 빠져가지고 상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 그런 확률이 낮죠. 그렇죠. 예, 저신용자 막 빌려준 거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도 이제 받을 수 있겠다. 그동안 그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팬데믹과 함께 기업들 또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에 대한 회수력에 조금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런 우려는 조금 어느 정도는 아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요새 좀 주식 투자 시 연끌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대출을 받았는데 이 회수력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은행업 대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정치적인 뭐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를 떠나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이 사실 부담이 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끌을 했던 세대 뭐 20대나 30대, 40대라든지 네. 그 세대들이 사실 핵심이잖아요. 경제 앞으로 경제를 계속 해나갈 계층인데 그분들이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네.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한다는 건데 물론 이제 논란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발언은 저희가 좀 여기까지만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개장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자료에서 나온 기회인데 예. 그 P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은행의 본업이 이자 수익에서 이제 안정적이라는 점, 이제 안정적이 들어오니까 이거 그리고 Q는 대출 금리는 이제 그 규모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전체 대출 성장이 둔화가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둔화가 될 것도 있지만 기업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4분기에 저 아파트라든지 신규 입주 물량으로 대출 수요, 주택 담보 대출 수요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C는 대손 비용을 말씀하는 건데 과거 대비해서 이제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과 높은 담보율 그리고 사전에 적립된 대손 적립률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리고 또 있고 비용 효율성 제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가셔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대출 늘렸다, 가격을 네. 줄였다. 이것이 어떤 거냐 말씀드리냐면 그마다 바젤 3를 도입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안정적 이익하고 그리고 바젤 3 도입 이후 그리고 높은 자본량 바탕으로 이제 배당주로서 매력도 어느 정도 있다 생각 들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근데 금융 당국에서 금리를 이제 좀 강제 낮추겠다 규제라든지 네. 이게 좀 뭐 이걸 좀 지켜봐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핫 이슈로 좀 떠오르는 가운데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을 은행주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신 고건호 전문가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